젊었을 때 못 배웠지만 유식하고 품격 있게 보이는 비결 중 첫 번째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말하든 그거 알아요 하고 중간에 끊거나 머릿속으로 이 사람 무슨 말하려고 하지? 계산기 두드리듯 분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삶의 깊이가 쌓일수록 진짜 지혜롭고 품격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는 진실이 선명해집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유식하고 인격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품격 있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상대의 입을 막아가며 아는 걸 줄줄이 늘어놓는 순간 상대방은 이 사람 참 무식하게 유식하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처음 온 어르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그분을 정중하고 품격 있는 분이라 평했고 심지어 어떤 이는 저분은 무슨 철학자 같아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 없는 거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단순히 치과 치료 후라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 겁니다. 듣는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인상을 줍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듣기 기술이 말하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급 스킬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많아져서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치중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대화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함정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어르신은 단번에 저분은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방이 말을 하는 중간에 나도 그런 적 있어 하고 이야기를 낚아채는 경우입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말싸움에 가깝습니다. 듣는 순간 나도 말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을 때 진짜 여유와 품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건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수록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혜는 내가 얻는 셈입니다. 이 얼마나 속이 꽉 찬 기술입니까? 어느 날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오신 김 할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 얘기를 말 한마디 없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저분은 진짜 세상 물정 다 아시나 봐.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고개만 끄덕이셔. 그런데 30분 후 김 할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어딘가요?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대화에 집중한 게 아니라 화장실 참느라 조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웃긴 상황이었지만 그날 김 할아버지는 경청의 고수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유식해 보이는 시대, 듣는 것이 최고의 품격임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품격 있게 보이는 비결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중심으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 시절의 추억은 분명 소중하고 때로는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거 이야기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대화의 중심이 옛날 이야기 반복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과거 중심의 대화를 반복하는 어르신일수록 젊은 세대뿐 아니라 또래 사이에서도 답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면 현재의 삶은 그저 그림자처럼 흐려집니다. 내가 예전에 말이야라는 말이 입에 붙은 순간부터 그 사람은 현재보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대화에서 점점 흥미를 잃고 말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공기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화에 흥미를 잃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삶에서 자신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유식하고 품격 있는 대화는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책 이야기,
오늘 들은 뉴스 이야기, 요즘 하고 있는 취미나 건강관리법 같은 것이야말로 대화를 생기 있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과거는 참고용이어야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지적이고 생동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현재 중심의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은 말 이하로 시작하는 말은 아무리 따뜻한 의도라 해도 잔소리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반면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라던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처럼 현재 속에서 나의 관점을 나누면 대화는 훨씬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과거가 아닌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의 연결을 원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1968년에 장관이랑도 악수했어.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누구랑 악수하셨나요? 그 순간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과거 자랑보다 현재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문화센터에서 미술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이 할머니는 처음엔 늘 과거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수채화 수업이 참 재미있어요. 오늘은 연꽃을 그렸는데 색이 마음처럼 안 나와서 속상했어요. 그 순간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 반응을 보이며 대화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후에 말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에 진짜 관심을 갖는 게 느껴졌어요. 옛날 얘기만 할 땐 다들 그냥 고개만 끄덕였거든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중심으로 말하는 습관은 대화의 품격을 높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있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품격 있고 유식하게 보이는 비결은 말할 때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는 입니다. 말이 빠르면 머리가 좋아 보일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단어가 쏟아지는 속도에 사람들은 감탄할 줄 알았고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처럼 보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빠르면 빠를수록 사람들은 더 피곤해하고 듣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나이가 들수록 빠른 말투는 조급하고 산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노년에 유식하게 보이는 첫걸음은 말의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여유 있어 보이고 생각이 깊어 보이며 무엇보다 품격이 느껴집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말의 속도가 느긋하면 듣는 이에게 이분은 자기 말에 확신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말을 재촉하듯 쏟아내면 왜 이렇게 급하지? 라는 불안감만 안겨줍니다. 특히 노년에는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이 많고 나눠주고 싶은 지혜도 넘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빠르게 쏟아내는 순간 말의 무게는 공기처럼 가벼워집니다. 여운 없는 말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듣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게 되고 그 내용이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식한 대화의 본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천천히 말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기회가 더 자주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을 천천히 하면 듣는 사람은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말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반대로 말이 빠르면 듣는 이는 그냥 이 사람 얘기는 대충 넘기자며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투의 차이가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천천히 말하는 습관은 단순히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장을 내뱉기 전에 생각하고 단어 하나에도 뜻을 담는 훈련입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천천히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 느려지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얼굴에도 품격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천히 말하는 분들은 얼굴까지 지적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인문학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사는 백발이 성성한 70대 어르신이었고 모두들 저 연세에 강의라니 과연 대단하시다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시작되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르신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치 시를 읊듯이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아이고 언제 끝나나 하지만 강의가 끝날 무렵 강의실은 묘한 긴장감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르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끝나고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의가 아니라 명상 같았어요. 처음엔 느려서 졸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말씀이 뇌리에 남아요. 그리고 그날 도서관 직원은 강의 후기 책자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오늘 천천히 말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다음 강의도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아 적기 너무 편했거든요. 웃음과 감동이 동시에 있었던 그날의 강의는 천천한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깨닫게 해주는 진짜 사례였습니다. 네 번째 품격 있고 유식하게 보이는 비결은 단어 선택에 품격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대화에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사람의 품격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한껏 우아하게 치솟기도 합니다. 단어 하나가 그 사람의 교양과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젊을 때는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나이 들수록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집니다. 무심코 튀어나온 야, 그거 완전 짜증나라는 말이 그 일은 참 불편했겠네요로 바뀌는 순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는 짜증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후자는 공감 능력 있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중 상당수가 우리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그야말로 품격을 스스로 내다버리는 일입니다. 품격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첫걸음은 말을 예쁘게 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더 단정하게 표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 대신 그 일은 중요하지 않은 듯 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순간 대화에 지적인 무게가 실립니다. 같은 내용인데 말이 달라지면 상대의 존중도 달라집니다. 그야말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천년의 지혜를 담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너네는 맨날 그 뭐냐 핵노잼? 개쩐다? 그런 말만 쓰더라. 우린 옛날에 참 고상하네. 실로 기막히도다 이랬단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 지금 쓰면 친구들이 저한테 절교 선언할걸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감탄도 핵폭탄급으로 하는구나. 웃음이 터졌지만 동시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면 어른의 언어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휘는 곧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어느 복지관에서 어르신 글쓰기 수업이 열렸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이 쓴 글을 발표하며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갈했고 감정을 절제한 표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이런 단어들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 발표한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문 사설을 매일 읽다 보면 입에도 고급 단어가 붙더라고요. 그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앞으론 신문부터 다시 읽어야겠어요. 드라마 대사만 따라하다간 나도 홀로 인생 마무리할 뻔했네라며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말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만 바꿔도 오늘 하루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가장 쉽게 그러나 가장 깊이 있게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품격 있게 보이는 비결은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해 분위기 맞추기입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교양, 감정, 심지어 인생의 무게까지 고스란히 담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품격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노년기에 목소리가 커지면 사람들은 그를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눈치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말은 맞지만 목소리가 상황을 못 따라가면 듣는 사람은 대화에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귀는 어두워지지만 목소리는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청력의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그 변화를 의식하지 못하면 조용한 자리에서도 야, 그래서 내가 말이야 라는 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언어 폭력에 가깝습니다. 특히 식당, 대중교통, 병원, 경로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조절 없이 떠드는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한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줄이고 키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과 상대에 따라 적절한 톤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똑같은 톤, 회의 중에도 똑같은 톤, 커피숍에서도 고래고래 외치듯 말하는 모습은 무감각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해도 목소리가 크면 그것은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목소리의 크기를 통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판단합니다. 조용히 말하는 사람은 신중해 보이고 배려심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흥분했거나 공격적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크기가 먼저 분위기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조용한 어조로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르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큰 소리로 그건 아니잖아 라고 외치는 것, 그 차이는 말의 품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어느 마을 경로당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평소 인자하고 유쾌하기로 유명한 박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도 대화할 때마다 그야말로 확성기 수준의 볼륨으로 말하셨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이 고등어 얼마요? 라고 외치시고 버스 안에서도 운전사 양반 좀 천천히 갑시다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쏠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조용히 윷놀이를 하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박 할머니의 한마디가 경로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얘기 좀 해봐요. 요즘 우리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할머니의 정겨운 목소리는 좋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어르신들의 대화까지 묻히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새로 온 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 말씀 재밌는데 목소리 좀만 낮추시면 더 듣기 좋겠어요. 그 말에 박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나 또 오디오 꽉 채웠지? 내가 방송국 체질인가 봐.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때 일부러 한 박자 쉬고 목소리를 낮춰 말해보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었지만 주변에서 오늘은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칭찬하자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엔 시끄러워서 그냥 넘기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그 다음은요? 하고 묻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을 뿐인데 대화가 더욱 따뜻해졌고 할머니의 품격은 한층 더 빛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제 주변에서 조용한 매력의 고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것,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짜 배려이고 품격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여섯 번째, 품격 있게 보이는 비결은 혼잣말을 삼가고 명확하게 말하는 훈련입니다. 대화 중 혼잣말처럼 웅얼거리는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관심과 신뢰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 말의 힘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말을 또렷하게 하지 않고 혼잣말처럼 흐릿하게 내뱉는 습관은 품격 있는 인상을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말했는데 못 들은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혼잣말처럼 들려 대화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줍니다. 글쎄 그게 뭐였더라라는 말보다 그 일은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라고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잣말이 단순한 버릇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잣말이 반복되면 산만한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딱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보내기 때문에 혼잣말 습관은 세대 간의 소통에서도 큰 벽이 됩니다. 말이 흐릿하면 생각도 흐릿해 보입니다. 심지어 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중요한 이야기도 가볍게 들릴 수 있고 의견 전달의 핵심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말의 내용을 또렷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유식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많은 지식을 말해서가 아니라 말의 구조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잘 듣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잘 들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날이 참 어제는 그랬고 그게 뭐였더라.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랑 얘기 중이세요? 아니면 라디오랑 대화 중이세요? 할아버지는 민망해 웃었지만 그날 이후 혼잣말을 줄이려 애썼다고 합니다. 말을 명확히 해야 상대도 반응할 수 있고 대화가 이어진다는 아주 실용적인 교훈이었습니다.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문장 하나라도 마음속으로 다듬고 꺼내면 중간에 버벅이거나 혼잣말처럼 흐려질 일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말의 끝을 흐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고 같은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는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말을 마무리할 땐 마침표를 찍듯 딱 끊어서 전해야 상대도 대화를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발표 시간에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김 할머니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그냥요 제가 잘 몰라서 하며 말끝을 흐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또렷한 목소리로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두의 눈이 할머니에게 쏠렸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할머니는 동아리 내에서 발표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함께 활동하던 다른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말을 또렷하게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가요. 할머니는 마치 TV 소리 끈 채 입만 움직이는 사람 같다고 해서 충격받고 연습했어요. 모두가 박장대소했지만 그 진심 어린 연습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모든 모임에서 발표를 맡는 유식한 어르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말이 또렷해지니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스스로의 자존감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진짜 품격이란 말하기 훈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고독할 것 같지만 재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 오히려 혼자 살 때보다 더 큰 외로움과 후회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혼자 죽어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혼자 죽어도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재혼 상대가 속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로운 사랑을 꿈꾸며 시작한 재혼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혼 상대가 속물이라면 평생 후회할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관계가 사실은 재산을 노린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함께할 반려자가 아니라 지갑을 탐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따뜻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돈만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와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미래를 대비하자며 재산을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설득합니다. 이런 요구가 한두 번이 아니라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몇 번 주고 나면 점점 요구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한 번 빌려주면 계속해서 돈을 뜯어내려 합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화를 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갑을 털리는 신세가 됩니다. 재혼 상대가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지나치게 궁금해한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통장 잔액, 연금 수령액, 부동산 소유 여부를 집요하게 묻는다면 그 속마음은 뻔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물들은 돈이 없다면 관계도 의미 없다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돈이 줄어들면 태도가 바뀌고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법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재혼 후 재산이 공동 소유가 되면 이혼 시 절반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유산이 전부 재혼 상대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재혼 후 상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들에게까지 재산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모아온 노후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속물들은 감정을 이용하는데 능숙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속삭이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국 목적은 본인의 이익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고 다정한 행동 뒤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일 뿐입니다. 상대를 믿고 전 재산을 내어주었다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해와 존중이 있는 관계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결혼을 미뤄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이 남은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다정하고 이해심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걱정한다며 보험 가입을 강요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집을 바꾸자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남성이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화를 내고 눈물을 보이며 정없다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남성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는 돌변했습니다. 집을 팔고 그에게 돈을 챙기더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재산의 절반이 아내의 것이었고 남성은 남은 돈마저 빼앗긴 채 쫓겨났습니다. 자녀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법적으로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남성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철저히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재혼을 꿈꾸는 순간 이런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가정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진정한 내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아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처럼 대우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 했던 결정이 오히려 평생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재산 문제로 불안해합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지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쟁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 자리가 없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늘 손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식사할 때도 어색한 분위기, 대화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 지속됩니다. 가족 모임이 있어도 초대받지 못하거나 참석해도 말 한마디 섞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배우자와 그 가족의 공간이라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더욱 외롭습니다. 싸우기라도 하면 가족들은 배우자의 편을 들 것입니다.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혼자 외딴 섬처럼 남겨질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 한마디 했다가 어른이 돼서 왜 그렇게 예민하냐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들을 감싸고 나만 이방인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부담하지만 내가 번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용돈을 받는 입장이 되면 더욱 서럽습니다. 내 돈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일하며 번 돈이 있음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젊은 부부라면 병간호도 당연한 일이지만 재혼 가정에서는 다릅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나를 돌봐줄까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항상 조심하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신경 써야 하고 분위기를 살피며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편히 쉴 곳이 아니라 눈치 보며 조용히 살아야 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평온하고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를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면 새로운 가정에서 외로운 이방인이 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70대 남성으로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하루하루를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싸늘했습니다. 겉으로는 인사를 했지만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서먹했고 그녀는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남편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 자녀들의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고 결국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부담했지만 자녀들은 그녀가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용돈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쇼핑을 다녀오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한다는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아프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치료를 미루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이 가정에서 불청객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은 평생 눈치만 보다 끝나는 악몽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배우자의 병수발을 들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남은 인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관계가 어느새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황혼을 편히 보내려 했던 선택이 결국 남의 병수발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병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쓰러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 간병의 몫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병원비 부담은 물론이고 하루 종일 환자를 돌봐야 하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밥을 떠먹이고 화장실을 데려가고 약을 챙기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지만 몇 년이 지속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은 치매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헛소리를 하며 깨어 있고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다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돌봐야 할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배우자의 가족들이 돕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어차피 배우자가 있으니 돌봐주겠지라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부모도 간병을 꺼리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재혼한 배우자를 위해 헌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부담이 나에게만 쏟아집니다. 간병 생활이 길어질수록 내 삶은 사라집니다. 바깥 나들이는커녕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루 종일 병든 배우자의 기분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가끔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이상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병든 배우자를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죄책감이 나를 올가맵니다. 간병은 체력만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극한의 고통을 줍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들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재혼이 사랑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순간입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재혼을 선택했다가 결국 배우자의 병수발로 남은 인생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챙기기도 버거운 나이에 남을 돌보는 인생을 원한다면 모를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무섭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선택하면 남은 인생을 병간호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60대 여성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70대 초반으로 건강해 보였고 함께 노후를 즐기자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동이 어려워졌고 밥을 떠먹여주고 화장실까지 부축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깨어 있었고 때때로 화를 내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남편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간병에 지쳐갈수록 자신의 인생은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다 보니 외출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가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병든 남편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재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듯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기대와 다른 현실에 부딪혀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무작정 재혼을 선택했다가 더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정하게 대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에 웃음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성격 차이, 생활 습관, 경제적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이 하나둘씩 터져 나옵니다.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결혼 후에는 사소한 문제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커집니다. 결국 서로에게 지치고 처음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젊은 시절의 결혼과 다릅니다. 이미 각자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있고 작은 차이도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TV를 켜는 습관, 식사 취향, 정리정돈 방식 같은 사소한 것들이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함께 살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편하려고 한 재혼이 오히려 불편함만 가득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연금, 재산,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많아서 문제, 부족하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들거나 본인의 재산을 탐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유산 문제로 반대하거나 배우자의 가족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돈을 보고 한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후회가 밀려옵니다. 감정적으로도 재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오히려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선이 맞지 않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됩니다. 과거의 배우자와 비교하게 되고 상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새로운 결혼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지만 결국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만 남게 됩니다. 재혼 후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혼자가 외로울 것 같아 재혼했지만 결국 혼자일 때가 더 자유롭고 평온했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지만 재혼하면 상대에게 맞춰야 하고 갈등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결국 다시 혼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혼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었다가 오히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혼이 아니라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취미를 즐기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혼자 죽는 것이 두려워 재혼을 택했다가 결국 더 외롭고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70대 남성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것까지 간섭했습니다. 밥 먹는 방식, TV 보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것까지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자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남편의 연금과 재산을 관리하려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려던 유산을 건드리려 하자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싸움이 반복되자 결국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함께 있어도 말 한마디 없이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더 외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경제적 문제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5번째 이유는 배우자가 본인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혼을 하면 각자의 삶을 존중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배우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식대로 바꾸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이 굳어지고 작은 변화에도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재혼이란 결국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무너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문제가 됩니다. 평생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던 사람이 있다면 늦잠을 즐기는 배우자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 때는 내 리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상대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식사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배우자가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매 끼니마다 잔소리를 듣고 결국 내가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취미 생활도 제한됩니다. 혼자 살 때는 원하는 시간에 TV를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드라마만 고집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계를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음악을 듣는 취향이 다르면 사소한 다툼이 반복됩니다.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데
배우자는 친구들을 불러 시끌벅적하게 시간을 보내려 하면 피곤함만 늘어갑니다. 친구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지만 배우자가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친구를 만나서 뭐 하냐며 간섭하고 외출할 때마다 눈치를 줍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배우자에게만 매여 있는 답답한 생활이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간섭받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온 여행을 가고 싶어도 배우자가 돈을 아껴야 한다며 반대하면 포기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아껴 쓰던 사람이 재혼 후 배우자의 씀씀이에 끌려가면 경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끼는 스타일인데 배우자가 사치스럽다면 매번 돈 문제로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혼자 살 때는 집안을 내 스타일대로 꾸미고 내 방식대로 정리하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려 하면 불편함이 커집니다.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냐며 강요받는 순간부터 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결국 재혼 후에는 온전히 나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간섭받고 나도 모르게 배우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재혼했지만 결국 내 삶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60대 남성이 외로움을 이유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남편의 생활 방식을 하나씩 바꾸려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하던 남편에게 나이 들어서 뭐 하러 그렇게 움직이냐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식습관도 문제였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며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을 없애고 억지로 건강식을 먹이려 했습니다. TV 취향도 충돌했습니다. 남편은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아내는 드라마를 틀어놓고 온종일 시청했습니다. 리모컨을 두고 싸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남편은 결국 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되었습니다.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며 외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의 방식대로만 살아야 했고 혼자 살 때보다 더 답답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결국 행복을 기대했던 재혼이 스트레스와 후회만 남긴 선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냄새나는 몸, 썩어가는 피부, 진물 흐르는 틈새. 이것이 노년의 일상이라면 90세까지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매일 씻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놓치고 있는 5곳의 구석진 부위에 세균과 곰팡이, 악취와 염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틈에서 죽음을 부르는 병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은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하는 5개 신체 부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이며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노년에 반드시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야 할 첫 번째 부위는 바로 생식기 부위입니다. 민망하고 말하기 껄끄러울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 병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생식기 부위는 몸에서 가장 습하고 민감한 곳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부 탄력 저하, 면역력 감소, 위생관리 소홀히 겹치며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노화로 인해 소변이 완전히 닦이지 않거나 팬티에 스며들며 생식기 주변이 항상 축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악취, 피부 진물음, 가려움, 진균 감염, 요로 감염, 심한 경우 성기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속옷에 남아있는 분비물과 땀이 엉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되며
그 결과 생식기 부위에서 시작된 염증이 요도, 방광, 심지어 신장까지 올라가면서 전신 감염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노인들이 이 부위를 손대면 안 되는 곳, 민망한 곳이라 여기며 평생 손으로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물로 휘 헹구는 정도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생식기 주름과 피부 접힘 사이에는 수많은 균들이 숨어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질 주변부에 곰팡이균과 박테리아가 번식해 심각한 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 역시 포피 아래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악취와 함께 포피염, 귀두염, 심한 경우 괴사성 감염까지 유발하는 끔찍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비누도 아무 비누나 써서는 안 됩니다. 알칼리성이 강한 비누는 점막을 자극해 심각한 건조증, 따가움, 피부 벗겨짐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히려 세균의 침투를 더 쉽게 만들게 됩니다. 반드시 약산성, 무향, 자극이 없는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여 손으로 부드럽게 닦아내야 하며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남성은 포피 안쪽까지, 여성은 외음부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작은 불청결이 거대한 질병으로 돌변하는 현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충격적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81세 박모 할머니는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음식이며 운동까지 부지런히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생식기 부위가 간질간질하더니 심한 악취와 함께 분비물이 늘어나고 앉을 때마다 따끔거리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 생긴 흔한 증상이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심한 곰팡이성 질염과 외음부염, 그리고 세균성 감염까지 겹친 복합 감염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으면 방광까지 감염돼 입원하셨어야 해요. 가족들 앞에서는 부끄러워 아무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 병을 키운 박 할머니는 치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식기라고 손대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병을 만든 거였어. 하루만 씻어도 냄새가 달라지는 걸 느껴.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매일 샤워할 때마다 따뜻한 물에 전용 클렌저를 사용해 외음부를 부드럽게 씻고 항상 마른 수건으로 닦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속옷도 면소재로 바꾸고 하루 2번씩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고 자신감을 되찾은 할머니는 지금은 앉는 것도 걷는 것도 새털처럼 가벼워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생식기 부위를 깨끗이 씻는 습관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과 건강, 삶의 질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매일 구석구석 씻는 습관, 그중 생식기 부위는 당신의 무병장수를 결정짓는 숨겨진 키포인트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되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은 순간이지만 병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야 할 2번째 부위는 배꼽입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구멍이지만 이곳은 말 그대로 세균의 지뢰밭, 몸속에 썩은 냄새 공장이라 불릴 만큼 위협적인 부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샤워할 때 배꼽은 손이 가는 대로 대충 문지르거나 아예 씻지 않고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겉으로는 작고 평범한 주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땀, 기름, 각질, 세균, 먼지가 수북이 쌓여 검은 찌꺼기로 굳어져 가며 악취를 내뿜는 고약한 소굴이 됩니다. 배꼽 속은 피부 표면보다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활발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 생긴 피부 감염, 곰팡이, 염증, 심지어 농양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렵고 따갑고 진물까지 생기며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중증 감염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배꼽만큼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면서
병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꼽을 건드리면 안 되는 곳, 씻지 않아도 괜찮은 곳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어릴 때 배꼽하면 배 아프다는 말을 듣고 평생 배꼽을 손대지 않은 채 살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습관이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질병이라는 공포로 되돌아오는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배꼽은 하루만 제대로 씻지 않아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일주일을 방치하면 썩은 피 냄새와 같은 악취가 올라오며 결국 염증과 세균 감염의 출발점이 됩니다. 배꼽을 씻을 때는 반드시 부드러운 면봉이나 화장솜에 클렌징 오일이나 비누 거품을 묻혀 살살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파거나 손톱으로 긁는 행위는 피부 손상을 일으켜 오히려 더 큰 감염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배꼽 속까지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며 심한 경우 배꼽이 붓고 터지며 농이 흐르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5세 조명자 할머니는 평생을 깔끔하게 살았고 주변에서도 손끝이 야무진 할머니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배가 자꾸 간질간질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부 건조증이라 생각하고 로션을 발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꼽 부위에서 노란 진물과 고약한 냄새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배꼽에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해서 피부가 괴사하고 있어요. 조 할머니는 평생 샤워를 빠짐없이 했지만 배꼽은 무언가 찝찝하고 무서워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배꼽 안에 쌓인 오염물질과 각질이 덩어리가 되어 염증과 진균 감염의 온상이 되었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연고를 한 달 넘게 사용해야 했으며 한동안 옷을 배 위까지 못 올릴 정도로 통증을 겪었습니다. 손주들이 안아주러 올 때마다 배를 움켜쥐고 피해야 했고 배꼽 하나로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을 남기며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구멍 하나, 배꼽을 씻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건강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곳, 바로 배꼽입니다. 매일 구석구석 깨끗이 씻는 것, 그 중에서도 배꼽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습관은 삶의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세 번째 부위는 코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은 깨끗하게 세안하면서도 코 속은 알아서 청소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심히 넘깁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구멍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균의 왕국, 먼지와 점액의 쓰레기, 덤이 숨겨진 병의 창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고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코 속의 청결 여부가 기관지염, 축농증, 폐렴까지 이어지는 생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코는 단순히 냄새를 맡는 기관이 아닙니다. 외부에 오염된 공기와 세균, 미세먼지, 곰팡이 포자,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막이 더러워지면 오히려 세균을 저장하고 증식시키는 병의 온상으로 변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코털이 얇아지고 점액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물질이 더 쉽게 달라붙고 한번 달라붙은 찌꺼기가 딱딱한 코딱지, 곰팡이, 세균 찌꺼기로 굳어지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코 속을 제대로 청결히 하지 않으면 콧구멍 안쪽이 헐고 비염과 축농증이 만성화되며 세균이 뇌까지 침투해 뇌수막염, 중이염, 시신경염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른 코딱지를 억지로 손으로 후비면 코 안에 미세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입해 코가 벌겋게 붓고 겁는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명 코안이 썩는 증상이라 불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또한 코 속이 더러우면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투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심지어 인지 기능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노인의 치매 위험은 급격히 높아지며 단순한 코속 관리 부족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코속 청결은 하루 한 번 따뜻한 물로 적신 면봉이나 전용 세척기를 이용해 부드럽게 점액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손가락으로 후비거나 거칠게 문지르지 말고 가습기나 식염수, 스프레이를 함께 사용해 촉촉한 점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코속 점막이 갈라져 출혈이 생기고 이것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내 습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84세 양정환 어르신은 평소 코를 잘 푸는 것으로 스스로를 깔끔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코를 풀기만 했을 뿐 코속을 씻는 습관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코가 막히고 머리가 띵하고 밤에 잠을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감기라 생각하고 며칠을 버텼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CT 촬영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양쪽 비강이 모두 염증으로 부어오르고 코 안에는 썩은 점액 덩어리와 고름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코 안의 염증이 이미 축농증을 넘어 뇌 근처까지 번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고 급히 항생제와 비강 세척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양 어르신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코 푸는 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지 코속을 매일 씻어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코가 썩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네. 치료 후 양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비강 세척을 하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며 코를 손으로 만지지 않는 생활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고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속은 작지만 그 영향은 전신에 퍼집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 속에서 질병이 시작되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코속을 씻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숨을 지키고 기억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작은 관리가 당신의 큰 건강을 바꿔놓습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네 번째 부위는 바로 항문 주위입니다. 입 밖으로 말하기 민망하다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항문은 단순히 대변이 나오는 구멍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면역력이 떨어진 몸에서 이곳은 세균의 무방비, 통로, 감염의 온상, 악취와 염증의 핵심 출발지로 변합니다. 항문 주위는 피부가 얇고 주름이 많아 대변이 조금만 묻어도 잘 닦이지 않으며 자칫하면 잔여 찌꺼기와 땀, 분비물이 피부에 달라붙어 세균, 곰팡이, 진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공간이 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대변 후 뒤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오랫동안 같은 속옷을 입고 있으면 항문 주위가 쉽게 짓무르고 가려움증, 따가움, 진물, 냄새, 출혈까지 이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항문 주위에 생긴 이 작은 염증이 곧 치루, 항문 농양, 피부 괴사, 직장암 초기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조금 간지럽다고 생각하고 넘긴 노인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살점이 괴사해 절개 수술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은 온도와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만 씻지 않아도 악취가 퍼지고 피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공포의 부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노인들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속옷이 젖은 채로 오래 있으면 그 안에서 세균 번식과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며 욕창과 피부 괴사가 발생합니다. 항문 주변을 깨끗이 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결국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고통,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현실, 가족도 피하는 냄새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문 주위는 부드럽게 그러나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거나 때타월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미온수의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닦고 주름 사이사이까지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정성껏 씻은 후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엔 항문 주위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드라이기로 말리는 것도 효과적이며 면소재 속옷으로 자주 갈아입는 것이 위생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6세 김용기 어르신은 평소 건강관리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식사도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입원 한 번 안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항문 주위가 따끔거리고 뭔가 껄끄럽고 축축한 느낌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진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항문 주변이 짓무르고 염증이 심해서 곧 터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김 어르신은 샤워를 매일 했지만 항문은 늘 손이 닿지 않아 대충 물로 헹구는 수준이었고 대변 후에도 휴지만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항문 주위에 세균이 번식해 피부가 녹고 진물이 흐르는 상태까지 진행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드레싱 치료를 받으며 한 달 가까이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항문 주위에 살이 붓고 진물로 앉을 수도 제대로 누울 수도 없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해상했습니다. 치료 후 김 어르신은 매일 항문 주위를 따뜻한 물로 꼼꼼히 씻고 비데를 사용하며 속옷을 하루 2번씩 갈아입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이후 염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활발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항문 하나 안 씻었다고 인생이 무너질 뻔했지라는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항문 주위는 자칫 소홀히 했다간 건강뿐 아니라 존엄까지 잃게 되는 가장 위태로운 곳입니다. 90세까지 당당하고 무병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이 부위를 깨끗이 씻는 습관은 절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피하는 순간 병은 침투합니다. 항문을 씻는 일, 그것이 노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어입니다. 노년에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할 5번째 부위는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이 틈새가 실은 곰팡이, 세균, 냄새, 염증, 고통의 종합 세트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발가락 사이에는 축축한 땀, 각질, 때, 노폐물, 신발 속 먼지까지 뒤엉켜 온종일 썩어가는 찌꺼기들이 끈적하게 눌러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샤워할 때 발바닥은 문질러도 발가락 사이는 대충 헹구고 지나칩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방심의 시작입니다. 노년기에는 땀샘 기능이 약해진다 해도 발은 여전히 많은 땀을 배출하는 부위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좁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하루 종일 축축한 땀과 열기가 고여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이곳이 깨끗하지 않으면 무좀, 진균 감염, 각질 벗겨짐, 발가락 사이 터짐, 진무름, 피부 괴사까지 무서운 질병이 하나둘씩 몸을 파고듭니다. 무좀은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고령자에게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발에 생긴 진균 감염은 발톱으로 번지고 발등까지 퍼지며 결국엔 감염성 궤양이나 절단 위기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나 껍질 벗겨짐을 알아채지 못해 염증이 악화되고 고름이 차며 썩어가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발가락 사이는 단순히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손가락이나 발 전용 브러쉬로 하나하나 문질러 때와 땀을 제거하고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사이사이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젖은 채 양말을 신는 습관은 세균 덩어리를 발 속에 봉인하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항상 면소재 양말을 착용하고 땀이 많다면 하루에 2번씩 갈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발도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착용하고 23일에 한 번씩 햇볕에 말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82세 최기호 어르신은 평생을 깔끔한 노인이라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옷도 단정하고 손톱도 깨끗했으며 하루 2번씩 발을 씻는 습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가락 사이가 간질간질하더니 피부가 벗겨지고 붉게 달아오르며 진물이 흐르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약국에서 연고를 사 발랐지만 증상은 악화되었고 결국 발가락 사이에 피부가 갈라지고 골마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무좀 감염이 깊숙이 번졌고 2차 세균 감염까지 겹쳐 고름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그제서야 자신이 발을 씻었다고 착각했던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발 전체를 물로 헹군다고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씻는 것과 닦는 것은 다르며 특히 발가락 사이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손으로 꼼꼼하게 씻어야 한다는 교훈을 피로써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치료 후 최 어르신은 발가락 사이를 아침 저녁으로 손가락으로 문질러 씻고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타월로 물기를 말린 후 베이비 파우더까지 사용하는 철저한 위생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재발 없이 깨끗한 발을 유지하게 되었고 발 하나만 잘 씻었더라도 한 달 고생은 안 했을 텐데라며 후회를 거듭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작지만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작은 틈새 하나가 노년기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매일 이 틈새를 정성껏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곳을 지켜야 몸 전체가 병들지 않습니다. 작은 방심이 병을 부르고 철저한 관리가 장수를 만듭니다. 발가락 사이, 그 깊고 어두운 틈새가 바로 당신 건강의 마지막 전선입니다. 90세까지 살아도 병상 위에서 썩어가는 몸뚱이라면 그것은 장수가 아니라 지옥 같은 연명일 뿐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구석구석 씻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5곳만 매일 정성껏 씻어도 염증, 감염, 고통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의 존엄은 깨끗함에서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누군가는 60대에 병으로 쓰러집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수명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오래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병으로 고통받을 운명인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늙기 전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이 5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장수 체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예상보다 더 빨리 병원 침대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귀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꼭 적어주셔서 모든 시청자와 같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장수할지를 알게 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가족력에 따라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는 경우입니다. 가족력이란 당신의 몸속에 숨겨진 미래 예고편입니다. 부모, 조부모, 형제 중에 특정 질환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같은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겠지. 이 위험한 착각이 수많은 사람을 병원 침대로 보냅니다. 가족력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질병은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 심장병, 당뇨병입니다. 부모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면 자녀 역시 같은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당신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혈압이 높았던 부모를 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고혈압이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유전자는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몸속에서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후에야 위험을 깨닫는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생활 습관만 조절해도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암도 초기 발견 시 생존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젊다는 아니란 생각에 건강검진을 미루는 순간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병으로 고생했는지, 조부모가 몇 살에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났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을 관리합니다. 반면 가족력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병이 찾아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건강검진을 피하는 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검진을 받느냐, 나중에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77세 박 씨는 건강에 대해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별다른 병 없이 살아왔고, 나이 들어서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와 큰형이 모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괜찮겠지라며 건강검진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더부룩하고 체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국 극심한 폭통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대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12년만 일찍 검진을 받았어도 수술로 완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박 씨는 고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을 되찾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81세 정 씨는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50대부터 꾸준히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작은 용종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 제거했고 덕분에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족력을 무시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에 채소와 과일이 풍부한 경우입니다. 음식이 곧 몸을 만든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극명하게 갈린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사람은 혈관이 깨끗하고 장기가 건강하지만 기름지고 가공된 음식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병원 침대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으면 몸속에서 조용히 질병이 자란다. 섬유질이 부족해 장은 느려지고 독소가 쌓이며 혈관에는 찌꺼기가 끼어 혈압이 올라간다. 결국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진다. 과일과 채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세포를 보호하며 몸속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생명의 방패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식단이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에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의 식단은 공통적으로 채소와 과일이 풍부하다. 하루 3끼 식사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며 몸속에 유해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한다. 반대로 육류, 인스턴트 식품, 가공된 음식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중년 이후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에 시달리며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된다.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으면 피부는 거칠어지고 소화는 느려지며 면역력은 바닥을 친다. 반대로 충분히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며 병원 갈 일이 줄어든다.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다. 그 결과는 뻔하다. 젊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 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식단을 점검해야 한다. 매 끼니마다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고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 갈 것이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바꿔야 한다. 75세 최 씨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식탁에는 늘 기름진 음식이 올랐고 채소와 과일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힘을 준다는 말을 믿었고 싱거운 채소는 입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수십 년, 결국 몸은 서서히 망가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동맥경화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혈관이 막혀 있었고 심장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식습관 하나가 그의 수명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반면 82세의 박 씨는 평생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를 챙겼고 과일을 간식처럼 먹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같은 80대인데도 박 씨는 혈압도 정상, 소화도 원활했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약과 치료에 의존하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식습관이 수명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물 한 모금,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은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하루 종일 차나 커피,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몸은 점점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이 막힙니다.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의 질병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변비에 시달리며 체내 독소가 쌓여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 대신 설탕이 가득한 음료를 마십니다. 당장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지만 몸속에 쌓인 당은 결국 여러 질병을 초래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며 신장과 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피부는 탱탱하며 체내 순환이 원활해 피로가 쌓이지 않습니다. 물 한 잔의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하지만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당신은 이미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가 손상되고 신체는 점점 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일상적인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다양한 질병이 몸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쉽게 체내의 균형이 깨지고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의 해독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고 피부는 맑고 깨끗해지며 뇌는 더욱 예리해집니다. 반면 물을 적게 마시면 체내 독소가 쌓이고 피로가 누적되며 건강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만성질환을 앓게 되고 그로 인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79세 김 씨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와 탄산음료로 갈증을 해소했고 물을 마시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목마르면 마시면 되지 굳이 물을 챙겨 마실 필요 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신장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분이 부족해 혈액이 끈적해졌고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기능이 저하된 것입니다.
의사는 물을 충분히 마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고 평생 병원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79세 박 씨는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덕분에 혈액순환이 원활했고 신장도 건강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박 씨는 활기차게 생활하는 반면 김 씨는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네 번째는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주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스스로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은 절대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주 움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합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건강을 잃고 결국 병원 침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혈관에 지방이 쌓이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신진대사가 둔화되면서 당뇨병과 비만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허리와 척추가 무너지고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노인의 전형적인 몸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피로감을 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머리가 무겁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결국 몸이 무겁고 기력이 떨어져 더 앉아 있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퇴화하고 결국 거동조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생활화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 몸을 풀고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으며 계단을 이용합니다. 단순한 습관 차이로 10년, 20년 후에 건강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노년에는 휠체어와 병원이 삶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운동을 따로 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움직이기만 해도 건강은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발병률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계속 앉아 있으면 몸속에서